그리고 또 한국의 정치인 중에서 야당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존경하거나 본받고 싶은 리더가 있다면 누구인지 궁금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대통령 님 취임 이전의 시절에 리더로서 가장 필요로 했던 자질, 그리고 대통령이 되신 후에 가장 필요로 했다고 생각하시는 자질, 그리고 탄핵 등 이런 시기가 임기 후 1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생각하시는 가장 리더로서 가장 필요로 발휘해야 할 자질에 대해서 혹시 리더로서의 자질에 대해서 생각의 변화가 있으신지 그것이 가장 궁금합니다. 누구를 존경하느냐 하는 문제가 항상 질문에 나오는데 그때마다 제가 답이 달랐습니다. 이유는 제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를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죠. 또 생각도 달라지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드골 대통령은 제가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리더십 스타일이 지금 우리 한국에 꼭 들어맞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존경하지만 따라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가치를 놓고 모두 다 상대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의 비중의 차이가 많이 있죠. 프랑스가 그 당시에 독일의 고개를 말하자면 독일의 그 괴뢰 정부를 수립하고 그것을 독일의 통치를 수용한다는 것은 프랑스 국민들로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프랑스인들이 그것을 수용했을 때 드골은 결코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삶의 태도로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나중에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프랑스로 돌아와서 프랑스의 숙청까지를 다 끝냈습니다. 일종의 반역적 집단에 대한 숙청까지를 다 끝내고 아주 확고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산당 세력이 원체 강했기 때문에 결국 과반수 획득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불과 6개월 안 돼서 정권을 내놓고 하야를 합니다. 네. 그 하야가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도력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드골마저도 국민적 영웅이라고 하는 드골마저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1945년 말 46년 초 그 시기에 결국 드골은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보기 따라 별 볼 일 없는 지도자죠. 나중에 57년에 국가적 위기에 봉착되면서 다시 이제 등장해가지고 독재자 비슷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만 한국의 독재자들과는 달랐습니다. 근데 그때 했던 것은 우리가 본받기 매우 어려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독선과 자존심, 위신 이런 것들을 매우 강조했던 분인데 존경할 만한 인물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냐? 링컨입니다. 링컨에 관한 얘기를 읽으면 모든 사례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리더십, 우리 한국의 민주적 리더십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링컨은 다 갖추고 모든 사례를 다 남겨놨습니다. 그때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닌가. 거기는 민족이 아니고 국가가 분열될 위기에서 국가를 구출했고 국가를 구출한 것입니다. 우리 국가주의 사고를 아직도 우리는 존중하니까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변함없는 인권의 사상, 인권의 가치를 또 진보시킨 사람입니다. 그런 업적은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그 전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 리더십 사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존경할 만한 인물입니다. 다만 공난이 있고 그리고 골치 아픈 일을 해야 될 시기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만. 만일에 그분이 그대로 전후 처리, 소위 남북 전쟁의 전후 처리, 남북 화해를 위한 정책을 폈더라면 그분도 탄핵 소추를 받아가지고 의회에서 표결이 진행됐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임기를 이어받은 링컨 대통령의 임기를 이어받은 존슨 대통령이 소위 링컨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남북 화합 정책을 밀고 나가다가 결국 의회에서 탄핵 소추를 받았는데 한 표 차이로 간신히 이겨서 쫓겨나진 않았답니다. 근데 거기 직무정지가 없었대요. 그래서 존경할 만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극적인 상황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그런 극적인 상황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존경할 인물이 좀 없습니다. 중간에 어느 분이든 중간에 돌아가셨으면 좀 이렇게 뜰 수 있는 분도 있었는데 안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뭐 악담하는 건 아닙니다. 야당 중에 뭐 꼭 없어도 괜찮습니다. 존경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존중할 수 있습니다. 존경과 존중은 좀 구분하고 저는 존중하고 같이 대화하고 국정을 함께 이끌어 가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경할 만한 영웅이 따로 특별히 없는 나라도 대단히 훌륭한 민주주의하고 대단히 부자가 돼서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막 존경 안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무엇이 기준인가 할 때 도덕적 청렴성이라든지 그의 뭐 용기와 결단이라든지 그밖에 많은 그 요소들이 있는데 리더십 얘기를 할 때 저는 핵심은 역사와의 관계입니다. 역사를 진보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갔느냐, 역사를 퇴보하는 방향으로 역류시켰느냐, 그것이 최고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데나워 수상이나 EU의 토대를 넣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기 때문에 아데나워 수상이나 빌리 브란트 수상 이런 분들은 역사에서 아주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연애 전략에 관해서 분위기가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여기엔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하라고 하면 제가 했던 방법으로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마음을 사기 위해서 내가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데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은 하나도 하지도 않고 내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무조건 따라다니면서 대답해달라고 대답 안 한다고 시비 걸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리더의 자질을 오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리더는 꼭 필요한 자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조직과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리더십의 자질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없어도 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리더가 되는 데까지 필요한 자질이 있고 리더가 됐을 때 꼭 갖추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질 것 같아서 꼭 갖춰야 될 자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많은 리더십 자질을 만들어 놓고 특히 어쩌면 열국지 같은 데 나오는 춘추 전국시대 그때의 리더십을 갖고 와서 자꾸 저대로 이거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자질로서 저는 품성에 있어서 성실, 공정, 신뢰, 절제, 헌신, 책임 이 덕목들을 다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겠죠. 한 가지 두 가지도 힘든데 어떻게 이 6가지나 다 하라고 하냐. 이거 하나 생각하는데 1년씩 걸렸습니다. 6년 걸려서 6가지 생각해냈습니다. 성격에 있어서 타고난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집이든 신념이든 신념이 강해야 됩니다. 자기 확신이 강해야 되고 난관에 맞서서 그것을 돌파하고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 신념과 의지는 비슷한 거겠죠. 용기, 결단력 이런 것이 지도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위기가 있을 수 있고 또 수많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돌파해 나가는 데는 반드시 이 자질이 필요합니다. 신념과 용기, 결단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판단력입니다. 가자 이렇게 하거든요.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도자거든요. 네. 가자는 대로 갔다가 그 판단이 잘못됐을 때 낭패 보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 낭패 본다고요. 그렇게 여러 사람 낭패 보이지 않을 판단력을 가져야 됩니다. 크고 작은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 판단력이 논리와 직관, 끊임없는 대화와 토론, 훈련 이런 것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타고나는 것도 좀 있겠죠. 역사를 꿰뚫어 볼 줄 아는 판단력을 우리는 흔히들 통찰력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같은 것이죠. 작은 전술적 판단력도 또한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통찰력은 정치 지도자에게 있어서는 역사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이제 설득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연설도 잘하고 대화도 잘하고 무대에 나오면 제스처도 좋아야 하고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때로는 선동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사람을 잘 다스리는 조직을 잘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열국지에 나오는 많은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것 갖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드골 대통령 같은 그런 강력한 지도력을 갖고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분도 이것 갖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국민들이 제주를 요구하면 정치인이 제주를 부립니다. 오늘날 많은 정치공학 교과서들 읽어보면서 답답한 느낌을 받는데 국민들을 어떻게 속일까? 어떻게 분위기를 잡아서 격앙하게 해서 몰아붙일까? 어디를 자극할까? 이런 기술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필요하죠. 때때로 필요하지만 그것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 것처럼 써놓은 책들을 보면 저는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를 한 가지만 딱 얘기하라고 하면 가장 정직한 것이 가장 훌륭한 술수가 될 것입니다. 그죠? 마키아벨리 이러는데 술수, 정치적 술수에서 최고의 단수는 투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한 것입니다. 근데 내용도 좀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좀 선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어야 하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네.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4학년 이은주라고 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공대생인 만큼 저는 이공계 문제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사회적으로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제 의견으로는 이공계가 성장해야 산업이 성장하고 그것이 또 경제 발전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이공계 성장을 위해 갖고 계시는 방안이나 대책을 갖고 계시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궁금한 게 많았고요. 저희들이 어떠한 부분에 관심이 있고 대통령님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전해드리고 싶은지 생각을 많이 했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혹 이 자리에 모인 여러 연세하고 여러분들께 누를 끼치진 않을까, 이 자리에 모인 분들께 이 자리에 감정을 거스르진 않을까 하는 마음에 질문을 좀 조심스럽게 준비를 했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리더의 어떤 자질로서 그리고 사회의 원칙으로서 신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알기로 노무현 대통령님은 노동자와 농민과 그리고 진보적인 학생, 지식인들의 가장 큰 지지를 받으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노동정책, 농민정책 등등을 볼 때에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일단 비정규직 철폐에 대해서 지금 저 질문 간단 명료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혼자서 몇 분씩 차지할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달라졌냐 이런 얘기죠. 노동자, 농민, 알았어요. 이제 진보적인 학생들이 신뢰를 아무리 사회자 알겠습니다. 그렇게 신뢰를 기준으로 무례한 볼 때 행동하지 마세요. 노무현 대통령님은 어느 정도 점수를 스스로에게 주실 수 있으신지 리더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분위기를 거슬렀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성함 말씀 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상경계열 4학년 강주성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형태로 분열이 되는 양상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 감정은 지난 총선을 통해서 전혀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개혁 세력과 보수 세력 간의 갈등 및 젊은 층과 노년층의 분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그 건전한 대다수 보수주의자조차 개혁을 지지하지 않으면 수구 세력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은 이미 중단한 이러한 그 이념의 문제로 인해 한국 사회가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서 대통령님은 과연 어떤 식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며 그 누구도 버리지 않고 개혁과 보수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공계 성장 방안을 질문 주셨는데 없었는데요. 예상 질문지에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매뉴얼 없이 사전에 짜여진 어떤 진행의 각본 없이 하는 자리는 또 그것으로 좋고요. 또 사전에 미리 좀 준비해야 될 것은 또 준비를 해서 그렇게 예정된 대로 그렇게 수행해 가는 그런 토론은 또 토론대로 좋습니다. 반드시 모든 경우에 자유로운 질문이 꼭 있어야 된다. 그렇게 획일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준비되지 않은 말을 함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쑥 질문 받아서 준비되지 않은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감정적으로 혹시 공격적인 질문을 받고 혹시 또 감정이 흔들린다든지 하면 대통령의 인물의 통은 좀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다행히 통이 크면 다행인데
통이 좀 작아가지고 미천이 드러나고 이렇게 되면 서로가 참 이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되게 예측 가능한 행사를 대통령이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초청한 사람들 쪽의 배려, 쪽이 당연히 해야 되는 배려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런 강연과 토론을 가지고 그렇게 짜본 일은 없는데, 한 번도 안 하던 일인데 이번에 처음 해본 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차라리 3, 40명 규모의 타운 미팅 정도라면 얼마든지 그냥 그렇게 자유로운 즉석 토론들, 보충 질문하고 그런 것은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정도의 순발력과 지적 능력은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만, 오늘 같은 때는 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나 답변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짜여진 미리 질문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제가 해달라고 한 건 아니고요. 모아가지고 준비된 것을 예고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제가 좀 더 알차게, 이 소중한 시간에 좀 더 알차게 저도 준비해서 대답하고, 그런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공계 우대 대책 있지요. 이건 제가 준비를 한마디로 딱 잘라서 1, 2분에 답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정부의 매우 심각하고도 중요한 과제로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기부 장관을 부총리로 혁상시키고, 강력한 기술 혁신, 과학 혁신의 드라이브를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을 일일이 내용을 드리지 않더라도 이리 하면 되는 거다, 이리 하면 좀 나아질 거다, 이렇게 그냥 답변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굉장히 그 이전과 다르게 굉장히 여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공계 숫자로는 아직도 비율에 있어서 우리 한국의 이공계 학생 정원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학교 학생 숫자가 많고, 게다가 이공계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을 다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질을 높여 나갈 거냐라는 이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지금 가고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그것은 정리가 돼야 될 겁니다만, 그런 약간의 선택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모든 정책들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선 분열 문제를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분열이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역사가 서로를 공존을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대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합법적 절차 아닌 법 외적 절차로 싸워온 그런 과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도 도구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상대방과 대화하는 절차를 존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제와 타도의 대상일 뿐입니다. 아직까지.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우리의 약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은 결국 어느 초인이 있어서 호련히 이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진지한 노력을 통해서, 오늘 이와 같은 자리도 그 중에 하나이고, 노력을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책임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는 영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주 만나고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토론해야 됩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대통령도 일조할 수 있다면 대통령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여야가 서로 경쟁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대화와 토론의 마당을 많이 주도해 가는 것에 대해서 또한 거부적인 정서도 있습니다. 부정적 정서도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조절을 하면서 결국 대화, 토론 이것을 우리의 문화로 자연스러운 문화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부 내부에 있어서의 갈등조차도 옛날처럼 명령 한마디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 내부에서도 많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토론만 있고 실천이 없는 정부라고 또 뭐 좀 비판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 갑니다. 이념의 분열은 저는 극단주의의 이념적 대결이 아닌 한 이념의 분열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말하자면 적자 생존 논리를 앞세우는 사람들, 경쟁의 원리를 앞세우는 사람들과 평등의 원리를 앞세우는 사람들, 연대의 원리를 앞세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수많은 스펙트럼이 있고 그 안에 존재하는 하나하나의 정책에 관해서 끊임없이 토론을 통해서 또는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고 공존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이기 때문에 이념의 그런 차이가 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토론이 있다는 것이 그 사회의 발전의 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토론이 없으면 그야말로 발전이 없죠. 그래서 다르다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차이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의 역량들을 키워나가는 것, 그것을 오히려 목표로 해야 됩니다. 분열과 다원주의는 그런 점에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이 있고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을 서로 의견을 합치시키는 절차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저는 분열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절차가 봉쇄되어 있을 때, 길이 봉쇄되어 있을 때, 합의를 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되어 있을 때 된 상태로 대책 없이 투쟁하고 있을 때 그것을 분열적 상황이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념의 분열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이념적 차이를 분열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논쟁 없이 적대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서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있죠. 아까 독재와 민주 이 두 개의 가치 사이에서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일본의 지배를 수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놓고 무슨 설명이 되겠습니까? 설명이 안 되고 그건 따로 가는 겁니다. 이게 위험한 것이죠. 지금 동서의 분열이라는 것이 설명이 안 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하면 아니라고 전부 다 동서화합을 다 얘기하면서 돌아가면 딴짓합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유 없는 갈등, 이유 없는 차별을 경계해야 된다. 지역구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지간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영남에서 우리 열린우리당이 35% 내지 40%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풀고 있습니다. 전에 없던 일이거든요. 지역 정서나 지역적 투표 성향이 많이 풀렸는데 어석은 그렇게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표의 실패가 아니고 제도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지역 문제는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민노당이 약진했습니다. 약진했는데 그것은 정당 투표라는 제도를 통해서 약진했습니다. 제도를 또 다르게 바꾸지 않으면 정치에 큰 대변혁이 오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이상 더 약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도 민노당 같은 그 정치 세력이 진출이 더 필요하다면 아니면 좀 더 공정한 기회를 주려고 한다면 좀 더 투표 결과가 좀 더 어석에 반영될 수 있는 정치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국민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도 이런 그 이유 없는 분열을 극복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균형 사회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불균형이 있고 그 불균형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때 거기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노소 간의 갈등은 생활의 경험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문화,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려고 하고 연세에 드신 분들은 과거의 사고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천천히 함께 바뀌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저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권을 잡지 않은 정당이 공약하는 것과 정권을 잡은 이후에 그 정당이 실시하는 정책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의회의 다수당이 되면은 대개 뜻대로 법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뜻대로 만들면 안 됩니다. 맨 제일 가까이는 국회 안에서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서로 정책이 타협되지 않으면 물리적 저항을 하게 됩니다. 표결이 만능이 아닙니다.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일 만큼 받아들이고 타협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한두 개 그것이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서로 양보해서 나도 불만이고 저쪽도 불만이지만 우리 합의해서 합시다. 그렇게 하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소위 13대 여소야대 국회 법률의 95% 이상이 전부 그렇게 합의해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끝내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중요한 부분에서 합의가 되고 몇 가지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내가 나의 지지자를 설득할 수가 없으므로 이건 표결로서 처리해서 내가 지고 있는 짐을 좀 가볍게 해야겠다. 그러면 표결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에 관해서 일방적으로 토론 없이 또는 양보 없이 표결이 강행될 때는 물리적 저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이 동의할 때 그 물리적 저지가 실제로는 적법한 절차가 아니면서도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이죠. 그런 구조 위에 있기 때문에 정책은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국회끼리 쑥덕쑥덕 해놓으면 국민들이 또 아니라고 하면은 그 정책을 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책은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오랜 동안 대화하고 설득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끼리 아무리 해봤자 시장이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의 힘이 정치 권력의 힘보다 지금은 훨씬 더 강합니다. 근데 시장의 단위가 세계화되어 있을 때 소위 국가의 조절 능력이라는 것은 현저히 저하됩니다. 그 규제 안에, 규정 안에서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한국이 개방적, 수출 지향적인 개방 경제 체제를 확실하게 이미 오래전부터 그 방향으로 왔고 그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있고 다른 선택을 지금 진로 선택을 다르게 할 수도 없습니다. 또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 길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세계 시장과 전혀 손발이 맞지 않는 법을 우리가 만들어서 관철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현실적 조건을 우리는 또한 받아들여야 됩니다. 농민과 노동 정책에 대해서 그저 일방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농민들이 어떻든 농업으로 성공할 사람은 농업으로 성공하고
농업으로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은 이미 고령화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만 원체 고령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상 더 기술 농업으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기술로 승부할 사람은 기술 농업으로 승부하고 규모로 승부할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하되 그것저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농업에서 손 떼고 농촌 생활에서 복지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해서 거기서 노후를 또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국가가 배려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장 원리로만 가지고 생각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수준의 투자를 우리는 농업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노동정책에 관해서는 노사 간에 어느 일방의 주장을 우리가 정부가 받아서 그대로 밀어붙일 수가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노동정책, 경제정책을 그대로 가지고 밀어붙이다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 부닥쳐서 경제가 파탄날 수도, 망가질 수도 있고 또 일반 국민들의 보편적 상식에 부닥쳐서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항들이 있습니다. 사용자 측의 역량도, 국민을 설득하는 역량도 막강하지 않습니까? 의제를 먼저 설정해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경제위기론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큰 틀에 있어서 언론의 장, 미디어의 장에서 의견이 다른 사람끼리 치열하게 서로 공방을 주고받고 밀고 당기고 하지 않습니까? 국회라는 제도의 틀에서 또 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광화문 내거리에서 또 한단 말이죠. 이거 하나하나가 서로의 의견을 관철하고 상대방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게임이거든요. 게임입니다. 절대 선언 없습니다. 이 게임의 장에서 오늘날 의제를 설정하고 의제를 주도해 나가는 힘이 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직은 조중동입니다. 그리고 재계에서 내거는 주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서 우리가 이 정책이 결정되는 것인데 지금은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바로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회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의 구성이 16대보다는 그래도 노동자 농민 쪽이 조금 유리한 쪽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저도 한몫했으면 그리 뭐 나쁘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현실 속에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국방도 해야 되고요. 한미관계도 점차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3년 만에는 못하겠더라고요. 5년 가지고도 안 되겠고 한 10년쯤 계획을 세워서 한미관계가 지금과는 다른 좀 더 관계가 되도록 아주 체계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대통령이 할 도리이지 지금 그냥 나는 옛날에 한미관계를 지금 관계보다는 다르게 생각했기 때문에 당장 바꾸자 이렇게 하면 서로 마음이 심하게 상하지요. 한국과 미국이 앞으로 서로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협력 관계 속에서 서로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는 것이고 그건 서로가 한미 간의 우호 관계는 서로가 이익이 되는 것이고 다만 지금까지 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좀 무슨 뭐 재배치도 충분히 협의하고 감축이 있더라도 충분히 사전에 좀 협의해서 하고 협의를 했더라도 발표라도 좀 같이 이렇게 해서 국민들 보기에 우리 한국이 충분히 파트너로서 대우를 받고 있겠구나 하는 이렇게 느낌을 주도록 이렇게 좀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안 그랬어요. 안 그랬으니까 미국은 아직까지 그걸 왜 바꿔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는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앞으로 이렇게 계속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아주 기분이 점점 나빠지고 그런 것은 정부로서도 한미 관계를 운용해 가는데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에 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해 가면서 합시다. 그렇게 해서 시스템 자체를 이제 바꿔 가려고 하고 있고 열심히
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도 대화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의견입니다. 근데 달라진 게 이 정도면은 안 달라졌으면 어쩔 뻔했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 기존의 서로 좋은 인연, 우호적인 관계들을 잘 살려서 그렇게 가면서, 또한 우리 한국도 자주국가로서의 국제적인 위신과 국민적 자존심,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충족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한 7, 8년, 막 길어도 10년만 딱 하면 됩니다. 10년이 아주 길어 보이는데요, 지나고 보면 금방입니다. 금방이니까 용산에는 또 우리 국민들이 그 자주와 독립의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또 훌륭한 그 시설이 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여러분들도 좀 이해하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음이 여러분 급하시죠? 당장 좀 뭐 이렇게 하는데 시간을 조금씩 두고, 뭐 제가 이런다고 여러분들이 주장할 거 안 하겠습니까만, 주장하실 건 하시되 아마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것도 좀 이해하면서 그렇게 주장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좀 이렇게 원만하게 해서 우리 한국이 그 되도록 그렇게. 아이고, 제가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아껴놓은 말이 하나 있는데 그만 시간이 없어 안 되겠습니다. 예. 대통령님, 일단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시고. 박수 칠 시간이 또 있습니다. 번영의 동북아 시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정치적으로 결국 100년 전, 120년 전 동북아시아의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100년 전 한국이 가지고 있던 그 역량과 지금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아주 다릅니다. 한국은 이젠 절대로 그렇게 되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과 대립의 동북아시아 질서를 가지고 있는 한 여러 가지 위험들에 시달려야 하고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인구로는 어떻든 중국과 힘으로 겨룬다는 것이 우리를 지킬 수는 있지만 정말 힘든 일이 되고, 경제력에 있어서 일본이 우리를 한 10배나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지킬 수는 있지만 굉장히 피곤하고 옹색한 위치에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일 수 있습니다. 만일에 이 동북아시아의 질서가 EU의 질서처럼 상호간에 신뢰하고 협력하고 점차 모든 그 규범들을 통합시켜 나가는 이런 질서로 간다면, 그럴 경우 우리 한국의 처지는 서로 갈등과 대립의 질서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질서가 되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되었을 때 한국은 서울로 치면 명동, 옛날에 명동, 요즘은 강남이 더 뜨죠? 강남과 같은 아주 그 경제적인 또는 여러 측면에서 요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유리하고 밝은 미래를 펼쳐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시대라는 이 큰 비전이 필요한데, 이것이 갖는 우리의 역사에 대한 의미라는 것은 결국 지난 수백 년 동안의 우리의 역사라는 것은 어쩔 도리 없이 강대국의 변화에 따라 바람을 맞고 또 눈치를 보고 거기에 자신을 맞추어가는 그런 운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대주의를 안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옛날에 지배해왔던 동북아시아의 질서 속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뒤에 다시 서세동점 근대화 바람이 불면서 일본이 근대화에 앞서 가버리니까 다시 바람이 거꾸로 불었고 한국은 거기서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운명을 변방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조건지어져 있는 변방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힘을 길러서 어떻게 그 모두를 복속시키기 전에는 항상 이 조건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언제까지 주둔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고려할 때도 항상 이 전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일본과 중국이 군비 경쟁을 했을 때 한국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부담이 얼마나 많아지는가? 북한의 핵무장이라는 것이 갖는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의 재군비 군비 강화를 자극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중국의 또 군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핵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군비 경쟁의 질서 속에 한번 말려들기 시작하면 우리도 죽기 살기로 거기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운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해봐도 결국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힘의 불균형의 조건을 뛰어넘기가 어렵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변방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힘, 일본의 힘, 중국의 힘, 이 모든 것들을 위협적으로 느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우리 운명이지 않습니까? 말로만 자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지킬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질서 속에서라면 작은 소국들이 그런 운명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역사를 당당하게 주도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대등하게 그 역사 속에서 자기의 역사를 자기가 주도해 가면서 대등하게 유럽의 질서에 동참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라는 새로운 질서라는 것은 우리 한국이 소위 말해 수백 년 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변방의 질서를, 변방의 운명을 어떻게 벗어던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그 동북아 질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요. 현실적 조건을 바꿈으로써 우리가 항상 과거의 역사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담아왔던 그 민족, 자주, 독립 이 꿈을 우리가 실현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북아 시대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동북아 시대가 그저 동북아시아에서 장사 좀 잘하자, 뭐 그래가지고 국민소득 몇만 불 올리자라는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그 위치를 바꾸고 변방의 역사라는 이 운명을 한번 바꿔보자라는 그런 생각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서 관심을 특별히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좀.